JTBC 뉴스특보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 늘어나 누적 환자 수는 4,812명이 됐습니다. 이 추가 확진자 중에서 580명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이 잠시 뒤 대구에 있는 코로나19 거점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반적인 대구 경북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상혁 기자, 이 대구 확진자가 500여 명이 더 늘었습니다. 정확한 확진자 수부터 살펴볼까요? 네, 추가 확진자는 오늘도 대구와 경북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 대구 확진자 519명, 경북 61명이 추가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대구 확진자 3,600명, 경북 685명을 더하면 대구와 경북 4,285명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검사가 끝날 때까지 확진자는 계속 늘 걸로 예상됩니다. 이 대구에서 또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구로만 보면 19번째 사망자죠. 맞습니다. 집에 격리된 상태에서 증상이 악화된 뒤 뒤늦게 병원을 갔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19번째, 국내에서 29번째입니다. 오늘 사망자는 77세 남성으로 지난 29일 자가격리 중 호흡곤란이 심해져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남성은 고혈압과 당뇨, 폐렴 등 기저질환을 앓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와 교육생은 모두 1,555명입니다. 이 중 현재까지 6,540명, 그러니까 62%가 검사를 마쳤습니다. 양성 2,756명, 음성 1,67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2,106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인 1,628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됐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자가격리를 풀더라도 외출 자제를 당부했다며 남은 교인들도 검사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격리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JTBC 이상혁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선 또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이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이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주 변호사, 그리고 취재하고 있는 윤재영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 기자, 지금까지 나온 그 통계로요, 발표 내용으로 봤을 때 코로나19의 어떤 확산세 어떤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일단 확진자는 4,812명, 어제보다 600명 늘었는데요. 이 대구 경북 중심의 증가세가 여전합니다. 대구에서 519명, 그리고 경북에서 61명이 늘었습니다. 현재 대구 환자 수는 3,600명, 경북은 685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88%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도 꾸준히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7명이 더 늘었습니다. 네, 특히 대구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신천지 신도와 또 일반 시민의 어떤 감염 비율이라든지 이런 어떤 현황은 좀 발표가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그 12시 3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네. 김강립 차관이 이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확진된 환자 수 3,600명 가운데 신천지 신도가 2,300여 명, 그리고 다른 시민이 1,300명 정도를 차지합니다. 예. 그러면 이 신천지 신도가 한 63%, 그리고 일반 시민이 36% 정도가 차지를 하는 건데요. 네. 이 초반에 그러니까 18일에 31번 환자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이후로 한동안 그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또 검사가 이루어지고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약 일주일 전, 한 24일인 일주일 전쯤을 보면 대구 확진자 중에서 신천지 교인이 한 85%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는 63%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지금 다른 시민들도 빠르게 또 많이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강립 차관은 여기에 더해서 무증상인 신천지 신도들을 검사하다가 검사 필요성이 있는 일반 대구 시민들의 검사 기회를 놓치고 있다면서 네. 아직 병원이나 생활센터에 못 간 대구 환자들에게 송구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신현영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 3,600명 가운데 2,300명은 신천지 교인 연관성이 있고요. 1,300명 일반 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역 확산 부분은 이미 확산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일반 시민도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로 봐야겠군요. 그렇죠. 좀 네. 우려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런 2월 9일, 16일 네. 예배 동안의 슈퍼 전파 사건 이후에 신천지 교인들 중심으로 지금 확산세가 있었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증상이 있는 분부터 지금 차근차근 검사를 해왔고 네. 이제 그렇지 않은 대구 경북에 다른 증상 있는 감기 환자분들도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비율이 기존에는 신천지 교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일반 시민들의 비율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신천지 중심으로 해서 2차, 3차 감염의 확산이 이제는 조금 가시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해서 신천지 교인들 중에 확진자를 이제 분류해 내고요. 예. 그 이후부터는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생활치료센터도 계속 열리고 있듯이 예. 이런 부분에 더욱더 정책적인 부분이 좀 집중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죠. 일반 예. 시민들에게서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검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증상 있는 분부터 검사해서 빠르게 조치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보니까는요. 오늘 대구에서는요. 코로나19 환자 또 한 명이 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망자가 총 이제 29명으로 늘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더 이상 사망자가 안 나오기를 바랬지만 이제 어제 또 한 분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다시피 29분의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네. 이번에 사망하신 분은 약 70대의 남성으로 기존에 이제 기왕증이 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폐렴의 증세가 이렇게 혼합되어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네. 지금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도 대구에서는 한 10분 정도가 좀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의료 당국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환자들에 대한 어떤 케어를 치료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이 치명률이 0.6%라는 보건당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신 교수님, 이 연령대별로 치명률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이대별로 이게 고령이 될수록 치명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뭐 확진자 4,812명 중에 29명이기 때문에 0.6%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네. 나이대별로 보면은요, 30대가 1명, 40대가 1명 이렇게 되는데 50대부터 증가해서 5명, 60대 7명, 70대 9명, 80대 이상 5명 이렇게 되거든요. 예. 비율로 보면 지금 50대부터 그 치명률이 올라가면서 50대 0.5%였다가 60대는 1.2, 네. 70대는 4%, 80대 이상 5.4%이기 때문에 나이가 늘수록 이런 치명률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뭐 기존에도 알고 있던 사실이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제 고위험군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결국은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요, 이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바로 이 코로나19 고위험군, 이 고연령대 등 고위험군 중심의 진료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었는데 이 무증상자는 검사를 못 받도록 하는 어떤 지침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중앙임상위원회라는 곳이 실제 환자를 보고 네.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TF 형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고령의 지병이 있었던 뭐 13번째, 14번째 사망자의 경우에는 제때 치료를 못 받고 이제 사망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네. 그 밖에도 어떻게 보면 고령 65세 이상의 환자 아니면 만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치명률이 굉장히 높은데도 제때 뭐 병상 확보가 안 돼서 치료를 못 받고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결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이제 아무래도 80% 정도의 환자가 경증이고 심지어 무증상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고위험군의 환자에게 치료를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 무증상자라고 하더라도 감염의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검사를 못 받도록 하는 것은 좀 과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예, 신 교수님 어떻습니까? 무증상 감염이 있는 상황에서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확진 검사랑 그다음에 확진이 됐을 때 치료에 대한 것들은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확진 물량이 우리가 충분하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하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빠르게 확진해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 위험군들이 있다는 면에서는 그런 의학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 고령, 기저질환 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부터 빠르게 확진을 해서 빠르게 입원, 특히나 그런 중증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우선순위로 배치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는 지금 그런 중증도에 대한 분류를 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고 네. 그거에 따라서 경증이나 무증상자는 뭐 자택 격리나 아니면은 그런 생활 연수 시설에서 1대1 그런 시설 입원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는 거고 중증인 경우에 중환자실 입원이나 아니면 에크모나 이런 네. 기계호흡이 가능한 입원으로 이렇게 병원을 조금은 이렇게 배정을 하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런 어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총회장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면서 이 직접 어제 저녁에 강제 조사에 나서 검체 채취를 놓고 이 한밤중에 좀 일종의 추격전 같은 게 좀 벌어진 것 같아요, 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오후에 먼저 이 경기도 직원들이 직접 기자회견이 열렸던 평화의 궁전을 찾아서 예.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를 채취하려고 했으나 이 신천지 직원들의 저지로 이제 채취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제 저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제로라도 검체를 채취하겠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직접 이 경찰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가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밤 9시쯤에 네. 과천 보건소로 직접 가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가 음성으로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런 검체 채취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을 그럼 신천지 측에서는 사전에 좀 알고 그러면 이 길이 엇갈렸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재명 지사는 가평으로 가고 그다음 신천지 측에 있었던 그 이만희 총회장은 또 과천보건소로 가고 이렇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7시, 오후 7시 이때쯤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의사를 강력하게 알리니까 네. 이제 이만희 총회장은 9시쯤에 과천시 보건소로 가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천과 가평이 거리가 가까운 곳은 아닌데요. 그 시간에 좀 간격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다면 이 보통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검체 채취가 좀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지사가 주장을 예. 하고 있는 부분은 감염병 예방법상 감염병에 의심이 드는 경우에 한해서 예. 이제 동행해서 치료를 받게 하거나 입원을 시킬 수 있고 알겠습니다. 잠시 그 질병관리본부, 그러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로 화면 넘기겠습니다. 예, 3월 3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3월 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자는 총 4,812명입니다. 이 중에 34명이 완치되어 퇴원하였고 28명이 사망하셨습니다. 다만 오전 중에 한 분이 추가로 사망이 발생하여 실제 사망자는 29명입니다. 지금까지 총 12만 6천 건 정도의 진단 검사가 이루어졌고 이 중에 검사가 완료된 9만여 건에 대한 검사 결과로 검사 건수 대비 양성률은 약 5.3%입니다. 지역별 분포를 보게 되면 전국 17개 시도 중에 대구광역시 지역이 3,601명이 확진되어 약 75%를 차지하고 있고 경북 지역이 685명으로 14.2%. 따라서 대구 경북 지역을 합한 사례가 전체 우리나라 코로나19 발생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 중에 7개 지역은 추가 발생 보고가 없었습니다. 성별로 볼 때 남성 대 여성이 약 4대 6 정도 분포로 여성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연령별로는 20대가 약 30%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50대 그리고 40대, 60대, 30대 순입니다. 다만 환자 수는 많지 않지만 고령층인 70세 이상의 분들 중에 치명률이 높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발생 현황을 보시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환자는 여전히 상당수가
대구 지역의 경우는 약 66% 이상이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해서 지금까지 약 5천 명 정도 검사가 이루어져서 이 중 2,300여 명이 양성으로 나타나서 특별히 양성률은 높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기타로 분류된 건 약 1,200에서 300건 사이에도 상당수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 그리고 접촉자인 가족, 지인 등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에서는 일정 수준 정도로는 지역사회 감염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방역적으로 이미 집단 발생이 확인된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정리를 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신천지 신도가 아닌 지역사회 주민 중에서도 65세 이상 고령 환자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 등 코로나19의 고위험군에 대해서 검사라든지 치료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최근 지침 변경을 통해서 환자분의 중증도 분류 기준을 새로 도입을 하였고, 검사부터 치료까지 우선순위를 재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맞춰서 관련된 의료 인력이라든지 또 역학조사 또 행정 인력도 일반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외에 일반 대구 시민들에 대한 관리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나아가서 단순한 검체 채취보다는 치료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 자체의 재배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속히 변경된 지침에 따라 지자체 단위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응 체계를 변경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미 다양한 중앙정부의 인력이 현장에 파견되어 있는 만큼 저희 방역당국에서도 적극적인 기술 지원을 함께 계속 시도하겠습니다. 대구 지역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인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여전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 단위에서 먼저 조치를 취하고 나중에 보고하는 선조치 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사 대응 체계가 변경이 되었으니만큼 각 지자체로 하여금 신속하게 역학조사나 조치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조치 후에는 신속하게 저희 질병관리본부로 조사 결과를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료시설이나 교도소 등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중앙방역대책본부 차원에서 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성공적인 차단을 위해서는 여러 차례 강조드린 대로 국민 한 분 한 분의 협력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국민들께서 전파를 차단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속에 손 씻기라든지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데 힘써 주실 것을 계속 당부를 드립니다. 가급적 자택에 머물면서 최대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고 특별히 밀집된 또 닫힌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의 참석은 최대한 자제해서 사람들 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분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출을 자제하시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간 경과를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있어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도 방문하기 전에 1339 또는 지자체의 120 안내센터 등을 통해서 문의한 후에 선별진료소로 방문해 주시고, 이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이면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방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목된 분께서는 소속 이름 말씀해 주시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럼
새롭게 오신 뒤에 계신 기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구 지역은 신천지 무증상자보다 이제 일반 시민 유증상자를 먼저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이제 앞으로 이제 유증상자만 이제 검사를 하기로 논의 중인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지난번에 부본부장께서 말씀하시기로 이제 검체 시약 이 수급에 문제가 조금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해결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면 우한에서 입국한 신천지 교인에 대한 이제 추가 조사 상황, 어제 이제 1월 8일에 입국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배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분이 뭐 다른 봉사활동을 다녔거나 이런 다른 동선이 파악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일단 우선순위 자체는 유증상자가 당연히 우선인데 신천지 교인 신도들과 관련해서도 일단 전파 위험성이라든지 관리 측면에서 유증상자를 우선해서 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유증상자에서 양성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집계 중이긴 합니다만,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신천지 신도들과 관련해서 일단은 유증상자 비율도 상당히 낮은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걸로는 그 검체 채취 후에 검사 양성률도 지극히 낮게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 중심 증폭 집단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드린 특별관리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서, 특별히 또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에 최우선을 두고 진행을 하되,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 자체가 대구광역시 내에 신천지 교인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전파 확산도 어느 정도 규모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문, 검체 시약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문제 해결이 다 된 것으로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시약 자체, 키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키트에 사용되는 일부 시약과 관련해서 글로벌 제약사인 루슈사에서 충분히 그 물량 공급이 가능하다는 통보가 왔고, 다만 저희가 그런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없다는 그런 판단과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상당히 그 많은 양의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양과 동시에 질, 즉 검사의 정확성 또 일관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해서 그런 부분에도 동시에 역점을 두면서 어쨌든 검사 체계 전반이 문제없이 가동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걸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우한 입국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긴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법무부를 통해서 받은 기록 중에서 어쨌든 간에 그 개인의 신원 정보 중에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조금 어려운 그 자료도 상당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일일이 저희가 좀 확인하는데 또 확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미 이제 어느 정도 1월 이후에 우한을 다녀온 사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두 건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사가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한 건의 경우에는 일단 그 환자가 아닌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한 건이 있어서 그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는 배제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건의 경우에는 환자로 저희가 확인은 하고 있으나 그 시기로 볼 때 발생 시기 자체가 상당히 그 2월 하순에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앞서 커다랗게 발생한 그 신천지 신도들 사이에서의 유행에 있어서 어떤 초기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진행 중인 조사 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출입국 기록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모수 자체가 아직은 그 반이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개인 정보 중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필요한 정보들이 드물게 좀 확보가 안 된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를 다 확보를 해서 조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사를 좀 더 진행을 하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진행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권준우 국립보건연구원장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여기선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발병률이라든지요, 우한을 다녀온 신천지 교인에 관련된 브리핑까지 내용까지 폭넓게 좀 이야기했었는데, 윤 기자, 우선 대구 경북에서의 확진자 비중은 좀 더 올라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의 환자가 전체 환자의 75%, 그리고 경북이 14.2%를 차지해서 전체로 따지면 대구 경북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전 그리고 충북, 경남, 전남을 비롯한 7개 지자체에서는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네, 하나 더. 우한 다녀온 사람이요, 2명에 대해서 신천지 교인인데 한 사람은 확진자가 아니고 한 분은 확진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좀 풀어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천지 교인 중에 우한을 다녀온 사람, 특히 1월 이후에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2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건은 환자로 확인되지 않았고 네. 또 다른 한 건은 환자로 확인됐지만 발병한 시기가 2월 말이기 때문에 이 초반에 영향을 미친 것과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예. 초반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라고는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예. 하지만 개인정보 등의 문제가 있어서 아직 이 신천지 교인들의 출입국 기록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가 진행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요,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전체 90%를 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교인뿐만 아니라 신천지 교인 외 일반 어떤 대구 시민, 경북 도민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신 교수님, 예. 여기서 보니까 65세 이상의 대구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도 좀 폭넓게 이런 어떤 대책을 좀 내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최근에 지침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예. 중증도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중증도를 기준으로 해서 검사부터 치료까지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고령과 기저질환에 있는 고위험금에 대해서 우선 검사 그리고 우선 치료가 우선은 시행이 돼야 된다. 그쪽으로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거에 맞게 의료 자원도 재배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오늘 권준우 연구원장의 어떤 브리핑 중에서 어때 신 교수가 주목한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신천지 신도들 대구 경북에 있는 유증상자들을 대상으로 검사해봤더니 양성 비율이 높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분들 우선순위로 계속 검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진단 검사에 대한 전반 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로슈라는 제약회사에서 충분히 진단 시약을 주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각 기관마다의 양과 질을 같이 판단해서 확실하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전반 체계를 가동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 증상자들은 되게 염려하고 공포스러운데 그걸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 부분은 지금 부족하지 않고 예.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다. 하지만 각 기관마다의 검사나 이런 것들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질 관리도 같이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한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이 박병영 기자, 신천지 관련한 상황부터 종합해 볼까요? 예, 서울시는 그동안 여러 가지를 확인한 결과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며 서울시에 등록된 신천지교 사단법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고 있고 위장시설을 통해 포교나 모임을 계속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세종시도 이 신천지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요? 예, 세종시가 연락이 닿지 않는 신천지 교육생 1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앞서 세종시는 지역 내 신천지 신도 명단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155명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15명이 있어 세종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라북도에서의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이 14명의 신천지 교인을 또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죠.
예, 전라북도에 따르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모두 14명의 신천지 교인을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도 신천지 교인입니다. A씨는 2월 16일 전주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일 교회엔 2,400여 명의 교인이 모였습니다. A씨와 같은 층에서 예배를 한 인원은 8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A씨와 접촉한 이들의 신원을 파악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지금 보도국에서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는 소식 종합해서 그 박병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브리핑 전에 신천지 관련한 이야기를 이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검찰 채취를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떠한 근거가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어서 지금 김영주 변호사가 그 중단됐던 이야기 좀 이어갈까요? 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감염병에 의심이 드는 경우에 지금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감염병 의심이 되는 자여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강제로 채취를 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은 사실상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감염병 의심이 드냐라고 했을 때 현재 다수의 신천지 교인들이 검사를 시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총회장 역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이른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제로 채취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형사법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사실은 영장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이게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위법과 합법 사이에 줄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법과 합법의 줄타기 상황이라면요. 그렇지만 이게 국민의 전체적인 보건 건강이랑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해석하는 데서 좀 폭넓게 좀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사람이 끝까지 이제 강제 채취라는 것은 자신의 DNA를 넘기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 사람이 감염병을 전파시킬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강제로 격리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는 좀 필요하고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런 쪽으로 제안을 하면서 계속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좀 더 합법적이었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요 어제 그 과천보건소에서 이 검찰 채취를 해서 조사를 받기 전에 앞서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이 가평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서 이 자신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의무 기록 사본을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화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받아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왔으니까 받아야죠. 받았는데 나도 아직까지 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음성인가 뭐라고 하는데 나는 음성도 잘 몰라요. 그러나 작년 10월 달에 그거를 작년 건 아니라 내년 10월 달 되면은 제가 독감 주사를 그거 예방 주사를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 독감 이런 거 걸리면은 사람들을 만나 접촉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요번에도 이걸 빨리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다렸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이 병원에 들어왔어요. HJ의 글로리아 국제병원. 3월 2일 결과가 나왔고요. 2월 29일 날 받으셨습니다. 예, 당시 소란스러운 상황을 좀 보셨는데 여기 이제 화면 중에서 보면은요 HJ 매그놀리아 국제병원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승 의원님 어떤 곳인가요? 저도 사실 이제 HJ 매그놀리아 국제병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사실 이게 코로나19를 이제 진단하기 위해서는 선별 진료소도 필요하고 또 이걸 진단하기 위해서는 방호복과 같은 여러 가지 어떤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키트까지 있어야 한다는 게 지금까지 언론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과연 이 병원에서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선별진료소를 그냥 쉽게 뭐 자세히는 못 찾아봤지만 선별진료소가 있는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인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뭐 확진을 받았다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가 USMLE 같이 뭐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뭐
저 보드 전문의 자격을 주는 거에 대한 시스템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과연 이 일본인이 과연 보드가 있는 가정의학과 의사인지도 저희들은 조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지금 신천지 쪽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이 HJ 매그놀리아 국제병원으로부터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그 확진을 받았죠. 검사를 했고 그로부터 음성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만희 회장은 이 기자회견에 뒤이어서 그날 당일날 그 과천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에서 이제 진료를 받아서 이 결과가 결국 음성으로 판정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총 회장은 어제 오후 9시 10분쯤에 과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검체 채취를 해서 네. 검사를 받았고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동행한 수행비서 2명도 함께 검체를 채취했다고 하는데 네. 이 이만희 총회장까지 모두 3명이 전부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건 과천시 보건당국에서 확인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종적으로 검사를 한 겁니다. 네. 네, 이러면서 또 그 이만희 회장에 관련된 수사에도 좀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이 신천지 서울시 등에서 이 신천지 관계자들을 몇 가지 혐의로 실정법 위반 혐의로 이제 고발한 건데요. 살인죄, 상해죄, 이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 각각의 뭐 고발 주체도 또 달라서요. 이 수사는 어떻게 속도가 낼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도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서울시는 서울중앙지검에 했고요. 네. 그리고 수원지검에는 신천지 피해자들이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도에서도 세종시에서 이제 신천지 교육생 15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렇게 신천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고발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하나로 합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형사 2부,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서 해당 사건은 배당이 되었다고 하니까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는 고발인 조사부터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피고발인이죠.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게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게 살인죄라고 하면 너무나 좀 이 감염병 확산과 관련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 강하게 고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살인의 네. 고의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위반 혐의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선제적으로 살인죄는 좀 성립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요. 또 주목되는 것이 코로나19의 어떤 진단 검사를 빨리 받기 위해서 저희가 신천지 신도입니다라고 속이면서까지 이런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자체들이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을 하고 네. 있는데요. 그리고 검사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인천시 관계자는 검사를 빨리 받기 위해서 자신이 신천지 교인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세 군데 보건소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건데요. 네. 이 이유는 검사가 신천지 교인들 위주로 진행되면서 아주 많이 밀려 있어서 검사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8일에 숨진 14번째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유가족이 이 14번째 사망자는 숨진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유가족이 인터뷰를 할 때 증상이 심해서 보건소에 검사를 요청했지만 신천지 교인도 아니고 접촉자도 아니라서 검사를 안 해준다는 답변만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이제 그쪽에 그 뭐 검사의 어떤 긴급성 부분도 이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그쪽에 또 의견이고 입장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한번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보니까는요, 이 대구 지역은 역시 좀 대단히 긴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상 확보에 지금 힘드니까는요, 대통령에게 긴급 명령권 발동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사실 헌법상에 이제 예.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이 이제 네. 보장되어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제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이제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네.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을 전체적으로 모두 동원해달라. 그러기 위해서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그 생활치료센터 등 활용이 가능한 공공연수원, 대기업 연수원 등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마련해서 약 3,000실 이상의 병실을 마련해서 지금 오늘도 지금 많이 나왔지만 대구에서 아마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비율도 가장 높다 보니까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 사실 집에서 이제 자가 격리하시다가 지금 이제 유명을 달리하셨던 분들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잘 케어하고 또 이게 집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가족 간에 이제 전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해달라라는 권영진 시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생활치료센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요. 지난번에 우한 교민이 왔을 때 어떤 진천이나 아산 쪽의 어떤 시설을 좀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생활치료센터를 열었지만 여전히 병상 확보에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예. 어제 160 병상 열었다고 해서 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네. 지금 대구 확진자가 3,083명인데 그중에 3분의 1 정도만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네. 2,000명이 대기 중이라는 겁니다. 네. 이 정체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런 생활치료센터 여러 군데를 열어서 그런 입원하고 있는 경증 환자부터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중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 입원 치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게 중증도의 우선순위를 가져서 이송을 하겠다는 의미고요. 또한 이런 확진자들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도 옮기는 부분을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전원 의뢰 상황들은 해당 다른 시도 지역에서의 상황을 받고 오케이 받아 또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시간적인 시차가 꽤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경증 환자를 잘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만드는 게 지금으로서는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보통 이제 생활치료센터를 열게 되면 민간 기업이든요, 공공기관에서 어떤 본인들의 기관 시설물들을 공개하게 되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상식적으로 따지면요. 예. 그렇지만 거기를 관리하고 그 부분을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의료진 상황이 또 여의치가 또 않은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시설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에 같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선은 뭐 그런 환기를 잘 시킬 수 있는 1인 1실의 연수원이나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호텔도 그렇게 네. 전용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거기에 뭐 청소나 소독 그리고 의료진들이 상주하면서 하루에 2번 이상씩 모니터링을 하고 혹시나 경증에서 중증으로 상황이 바뀌었을 때 빠르게 전원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의 매뉴얼들이 다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세팅하는 데 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대구 경북에서는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대구 경북의 어떤 의료 상황은 어떤지요? 저희가 직접 대구 지역 의료인들의 상황을 좀 볼 텐데요. 대구 지역 의료인들은 이 보름 전부터 시작된 환자 급증세에 이 코로나19와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거점병원인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에 이 최현숙 간호부원장 연결해서 현재 상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간호부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근무 이외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좀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네. 지금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 경북의 일선 의료 현장에서 뛰는 간호사분들의 고충이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재 근무 환경이 어떤지부터 좀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무증상이거나 경증 환자인 경우에는요, 예.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중증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이제 새롭게 생기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또 입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입원하는 경우에 제공될 간호 업무 요구도가 점점 네. 높아지고 있고, 예. 또 중증 환자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되고 있어서 항생제 투여라든지 산소 투여, 인공호흡기 달고 있는 중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의 피로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현재 간호사 그러면요, 좀 네. 간호사 한 분이 맞는 환자 수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중환자인 경우는요, 환자 한 명당 간호사 한 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일반 병동인 경우에는 간호사 한 명당 환자가 20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간호사 한 분당 일반 환자는 20명의 환자를 네. 보고 있다는 예. 이야기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확진자와 접촉했던 이 간호사들은 이 병원에서 이 숙식하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라고 들었는데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실제 그렇습니까?
네, 집에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예. 이제 감염이 또 걱정이 되잖아요. 예. 가족들과 그런 분들은 이제 병원 내 숙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렇다면요. 흔히 이제 그 레벨 D라고 불리는 방호복을 이 장시간 입은 상태에서 일하는 것, 방호복을 장시간 입은 상태에서 일하는 것, 뭐 퍼뜩 생각이 드는 거는 체력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 이제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레벨 D 전신 보호구를 착용하면은요, 전신 보호복도 입어야 되고 N95 마스크도 해야 되고 고글까지 착용을 하다 보니까 숨쉬기가 곤란하고 땀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또 덥고 이 전신 보호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물을 마시지를 못해요. 예. 근무 중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땀을 많이 흘리고 물을 못 먹으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예. 탈진이 돼서 구토하는 경우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 최 부원장님도 지금 목소리가 많이 지치신 것 같게 좀 전 들리는데요. 이 확진자 수가 하루에도 좀 많이 늘다 보니까 이 레벨 D, 흔히 레벨 D라 불리는 방호복이라든지 또한 의료용 마스크 등 이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장비가 좀 크게 부족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리고 지원이 좀 되어서 한 4, 5일분은 비축이 되고 있고요. 예. 지속적으로 이거는 좀 이렇게 계속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왜냐하면 소모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자한테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이렇게 다 이렇게 폐기를 해야 되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제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도 이제 계속 증가를 시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모품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이 좀 잘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 그렇게 재고를 많이 확보는 하고는 있지는 않아요. 예. 예, 이게 좀 환자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이 준비품이 지금 간당간당하다고 좀 이렇게 지금 말씀으로 좀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예, 뭐 한 며칠분은 갖고 있는데 환자가 자꾸 늘게 되면 이게 또 소모가 많이 되니까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거점 병원에 계신 간호부 부원장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요, 일선 병원은 상황이 더 열악할 것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네. 예, 이런 심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든 상황인데 그럼 현장에서 우리 그 간호사분들 어떤 마음으로 좀 이겨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면서도요. 서로를 이제 화이팅 이러면서 교대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주먹을 쥐고 V자를 그린다든지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겨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동료애가 또 있는가 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대하면서 이렇게 힘들었나 불편한 거 없었어요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물어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아마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일부 이제 의료진들이 동요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경북 이 포항의 코로나19 지정병원이라는 이 포항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16명이 이 집단 사직한 것을 두고도 이 가짜 뉴스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현장 최일선에 있는 그 의료진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시점이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이런 시점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유감이죠.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포항의료원도 사실은 간호사들이 사직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 뉴스 때문에 아마 더 근무를 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장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좀 굉장히 힘들어하고 안타까워요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뉴스를 들을 때면 우리 간호사 분들끼리도 서로 눈빛으로 손짓으로 하면서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겨내시는 부분이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저희가 좀 주목했던 것이요. 지난달 28일이죠. 이 대구 간호사회 측에서 이 전국에 있는 간호사들의 참여를 촉구한다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잖아요. 이 어떻게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고 계신가요? 네. 지금은 감사하게도요, 타병원 간호사 선생님들과 지원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참여를 해주셔서 지원 인력이 지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너무 감사하죠. 예. 예. 마지막으로 뭐 의료진들끼리 서로 이제 교대할 때마다 뭐 주먹쥐고 화이팅도 외치신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가장 뭐 누구든지 간에요. 뭐 환자분이 되느냐 아니면 그 스스로 혹시나 감염이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라도 한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모두가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희들 또 국민 여러분들의 또 응원과 지지가 큰 지금 힘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간호사분들, 선생님들이 이게 계시는 가족분들도 걱정이 많으시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감염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네. 또 감염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또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잘해서 이 사태를 하루 빨리 우리가 잘 종식이 되었으면 하는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예,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아마 기도하고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코로나19 사태 종식될 때까지요. 우리 최현숙 간호부원장님 병원에 있는 분, 또 대구 지역의 최일선에 계신 분들, 의료진들 건강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의 최현숙 간호부원장과의 전화 연결이었습니다. 신 교수님,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니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이 어떤 방호복이라든지 이런 의료 비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고에 대해서 되게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이나 아니면은 기부 행렬이 지속되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하지만 지금 레벨 D 같은 방호복도 한 4, 5일 정도의 여유분만 있다라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중증도 분류를 하면서 입원 환자에 대한 재배치를 하다 보니까 입원 환자의 중증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만큼 간호 한 명당 케어할 수 있는 환자의 수가 더 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의료 자원의 문제도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실제로 그런 어떤 의료 자원의 재분배 관련해서요, 중앙임상위원회가 이 중증 환자의 치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입원 기준을 높이고 이 퇴원의 문턱은 낮추는 이른바 그래서 이 자원의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이 의미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사태에서 우리의 그 대응 전략이 피해 최소화 전략입니다. 그만큼 중증도를 낮추고 사망으로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를 끊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7번째 그 개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입원 환자의 기준 그리고 퇴원 환자의 기준을 다시 개정을 한 바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입원 환자 보통 우리가 확진이 되면은 4가지 분류 체계로 해서 그런 무증상, 경증, 중증, 위중으로 나누게 되고요. 이 중에서 중증과 위중에 해당되는 경우에 입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중증이라고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의식 수준은 명료한데 그런 해열제를 복용해도 38도 초과되는 그런 고열의 환자들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분들이고요. 위중인 경우에는 의식 수준이 떨어지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감염병 전문병원이나 국가 지정의 그런 음압격리 병상으로 입원을 시키고 그 외의 분들은 이제 시설이나 이런 연수원으로 가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입원의 문턱은 더 높이겠다는 의미고요. 반면에 퇴원 기준을 조금 더 완화를 해서 빠르게 퇴원하고 퇴원 후에 그런 추적 관리 조치에 대한 매뉴얼도 앞으로는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거 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지시를 거부하면 적절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이 좀 강구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위중 환자에 대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송을 해서 지금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지자체에서 지금 거부를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심지어 병원에서는 빈병상이 있기 때문에 와도 된다라고 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거부를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게 전국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이지 어느 지자체 내에서 우리 지역에는 확진자가 적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해서는 정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지자체에서 이렇게 위중한 환자가 이송이 될 경우에 이것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거부를 할 경우에는 페널티를 어떻게 부여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모든 자원을 지금 총력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건데 국방부는 이번 주 안에 입대를 앞둔 공중보건이 750명을 대구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공중보건의뿐만 아니라 사실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이제 임관을 하고 올해 아마 신임 간호장교로 75명이 네. 이제 임관하게 되는데요. 이 전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인 국군대구병원에서 근무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참 좋은 소식인데요. 이들은 전부 다 간호사 국가자격고시에 합격했고 또 감염병 예방 대응 훈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750명의 올해 이제 공중보건의 중에서 사실 공중보건의가 한 1,318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의예과를 졸업한 750명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제 공중보건의로 이제 투입을 한다고 하고 사실 이제 군사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보건복지부하고 이제 의논을 해서 좀 군사훈련은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난 다음에 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750명이 전원 이제 투입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민간병원에서 이러한 어떤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이제 의사로 복무하는 여러 이제 의사님들 중에서 지금 올해 이제 입영을 해야 되는 그 의사들에게서는 그 국방부에서 최대한 그 기간을 늦추어서 충분히 국민들에 대한 어떤 코로나 대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이 매일매일 피부로 와닿는 주제입니다. 바로 마스크 문제인데요. 정부가 매일 마스크 생산량의 절반을 공적 판매처로 돌리기로 했다고 한 지가 벌써 일주일인데 아직도 마스크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윤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기자들이 매일 또 취재를 하면서 보고 네. 있는데요. 약국이나 마트 등 곳곳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한 대기줄이 아침부터 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4-5시간씩 기다려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공적 판매를 늘려도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서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스크 판매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제한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농협과 우체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약국이 있는데요.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줄을 서도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것이 약국에 깔려있는 DUR 시스템을 이용을 하자라는 것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스템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 방문을 해서 진료를 받았을 때 복용할 수 있는 약이 겹친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약국에 가더라도 내가 처방받은 약이 무엇인지 기재가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마스크는 의약품이 아니고 의약 외품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한시적으로나마 지금 이 시스템 안에 포섭을 시켜서 누가 마스크를 몇 개를 샀는지를 좀 확인을 함으로써 이게 사재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좀 분배를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측면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사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역시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필수 배려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남은 물량에 있어서는 좀 분배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근데 공급은 이루어지는데 내 손에는 잡히지 않는다면은요. 흔히 이 사재기하는 게 누가 세력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사재기해서 마스크 판매하는 게 사례가 좀 있습니까? 네, 사실 절대로 일어나지 아니해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우리 뉴스룸에서도 이제 나와 있던 뉴스 내용 중에 하나가 음성적으로 이제 이러한 마스크가 이제 거래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모습이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돈다발을 보이고 그다음에 시간과 날짜를 정해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인증샷을 찍어서 내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밝히고 있고 또 제보자의 입장에 따르면 그런 어떤 사재기라는 어떤 밀거래 장소를 자꾸 옮겨다니면서 그런 밀거래가 일어나고 중간에 또 브로커까지
또 이렇게 끼어서 원래는 단가가 1,500원에서 브로커가 끼면 끼울수록 더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여러 어떤 정부 고위 관료들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적어도 이 매점 매석하는 행위 정도만은 좀 엄정하게 좀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오늘 공적 마스크 총 한 576만 장을 공급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 그렇다면은 마스크를 갖고서 쌓아놓고 판매하지 않는 업체들 현황 상황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매점 매석 기준을 정부가 지난달에 밝혔는데요. 제시를 했는데요. 이 업체의 월 평균 판매량의 1.5배 이상을 닷새 넘게 팔지 않은 채 가지고 있는 마스크나 손소독제 업자를 처벌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적발이 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서울 성동구의 한 업체는 어린이용 마스크 22만여 장을 팔지 않고 창고에 보관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과 식약처는 마스크를 빨리 처분하라고 권고를 하고 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따져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고요. 네. 또 부산에서는 월 평균 판매량의 16배, 그러니까 28만여 장인데요. 이만큼의 마스크를 쌓아둔 곳도 적발이 됐습니다. 또 경기 김포에서도 약 3만 장 마스크가 나왔는데 중국에 판매하려 사재기를 했다가 판로가 막히니까 국내에서 처분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네, 이런가 하면은요, 이 중소기업 벤처부 산하의 TV 홈쇼핑인 공영 이 쇼핑에서 항균 성능 시험 성적서가 조작된 이 마스크가 유통된 사실이 또 확인이 됐네요. 네, 한지 리필 마스크입니다. 한지 리필 마스크요? 공영 홈쇼핑에서 이것을 뭐 방송은 아니고 온라인몰에 입점을 시켜서 판매를 했는데요. 시작되자마자 29,000여 명의 고객이 주문을 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 봤더니 CIFA 인증을 허위로 기재를 했던 것이죠. 네. 공영 홈쇼핑 입장은 온라인몰 입점을 위해서 필요 서류를 갖추고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중간 유통업체, 이것을 만든 제조사가 아니라 중간 유통업체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성능이 조작된 시험 성적서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공용 쇼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한 것에 대한 잘못은 좀 지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KF 인증 상품만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전부 이제 환불을 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신 교수님, 지금 저희 이제 스튜디오에는요, 그 명지병원의 신영영 교수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신 교수님, 그 리필 마스크 안전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아직은 뭐 검증이 확실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뭐 권고를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네. 워낙에 지금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자구책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스크는 전파의 차단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방 수칙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뭐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용하는 거를 권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거죠. 조심스러운 어떤 입장을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어제 대구에서는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공적 마스크를 사러 우체국에 나왔다가 경찰에 의해서 이 보건당국에 넘겨지는 일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마스크가 부족하니까요. 네, 뭐 사실 뭐 안타까운 측면도 예. 있지만 또 전체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위해서는 절대로 이렇게 자가격리를 위반해서는 안 되는데요. 사실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조금 일어났죠. 사실 이제 뭐 확진자가 밑에 있는 처제 집에 가서 처제까지 이제 감염을 시키고 사실 이제 이태리에 갔다 민나라로 갔다 와서 이제 확진됐는데 뭐 특정 지역을 돌아다닌다든가 또 구청 공무원이 또 이렇게 동사무소 가서 지금 동사무소가 아니고 이제 그 관련되는 서류를 떼는 장소까지 가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 40분쯤에 50대 남성이 대구시 중구에서 우체국 판매하는 장소에서 사실 이제 이 코로나 확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기줄에 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확진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경찰들이 출동해서 확인해 본 결과 진짜로 확진자라고 밝혀졌습니다.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종래에는 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더라도 벌금형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 3법이 통과돼서 자가격리가 위반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좀 이렇게 실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답답하고 힘드신 부분은 있겠지만 국민과 고보건의 안전을 위해서 좀 이렇게 적극적인 자가격리에 좀 따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경찰 측은 해당 남성의 이
자가격리 지침 위반에 대해서 이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조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일단 치료는 받으셔야겠죠.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해당이 돼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일탈 행위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격리 조치라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이게 오전, 오후 1일 2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집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자택에 불시에 방문을 해서 집에 있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정도로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벌금형도 그렇게 높지 않고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하고 그리고 마스크도 필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를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가가 난리가 나고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 좀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가격리 관련해서 또 하나의 등장한 인물이 있는데요. 국립발레단의 단원인 한 발레리노가 이 자가격리를 하던 기간에 일본 여행을 해서 징계를 받게 된 일이 있네요.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국민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더욱 신중하게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제 이 국립발레단이 지난달이죠. 14일부터 15일까지 대구에서 이제 공연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갑자기 대구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정대가 되다 보니까 그 발레단 자체에서 자가격리 조치에 대한 어떤 협의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일부터 약 1주, 2주의 어떤 다소간의 혼선은 있지만 자가격리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아마 자가격리 기간 중에 이제 발레리노가 사실 이제 국내에 있었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해외 갔는 장소가 또 일본이고 또 3월 1일 날까지 겹쳐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법 감정에 대해서는 되게 좀 이렇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자가격리 기간이 그것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졌던 아니면 국가에서 자가격리를 강제로 했던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스스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하자고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상 대한민국이 이러한 혼돈과 불안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저희들 패널들이 다 말씀 주셨다시피 정말 이기적인 생각보다는 조금 이타적인 생각으로 조금 참고 견디고 지금 이 순간을 같이 힘껏 같이 협조해서 지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해야 되는 것, 지켜야 되는 것은요. 나, 너, 우리 모두 하나의 국가, 사회를 위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지역에서 산발적인 또 확산 우려가 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가격리 부분 지침은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 교수님. 그렇죠. 이게 사회적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국민 한 사람으로서 헌신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더더욱이 내가 바이러스에 노출됐는지 혹시 잠복기는 아닌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라도 자가격리하면서 신중하게 나의 건강을 체크하는 거. 그거 자체가 또 우리 사회의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의 일환으로 자가격리의 중요성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위원 그리고 또 김영주 변호사, 그다음 윤재영 취재기자와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세 분은 여기까지 얘기 좀 듣고요. 오늘 자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앞서서 저희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저희가 못 전해드린 이야기 마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는 이자연 기자, 이 확진자가 600명 늘었죠. 이 집계 기준도 어제부터 약간 달라졌는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오전에 발표된 확진자는 모두 4,812명입니다. 지난 자정, 그러니까 3일 0시를 기준으로 한 집계입니다. 2일 자정 기준 확진자가 4,212명이었으니까요. 24시간 만에 600명이 는 겁니다. 사망자도 늘었습니다. 어제 자정 기준으로 28명인데 오늘 오전에 1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두 29명이 숨졌습니다. 네, 대구에서는 경증 환자들을 모아서 치료한다는 이 생활치료센터가 어제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그럼 이 대구 확진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일부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대구시에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는 모두 160명인데요. 지금 대구시에서 병원이나 이 센터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 중인 환자의 수는 1,800명입니다. 오늘 중에도 다른 센터 2곳이 개소를 하고요. 또 보건당국은 다음 주 초까지 2,000명을 더 수용할 수 있도록 다른 센터를 준비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체육관 같은 곳, 그러니까 민간시설이나 국공립시설이 아닌 임시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 중인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구 지역에서는 코로나19 검사가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이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기준이라든가 좀 바뀌는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증상이 있는 신도에 대해서는 검사가 끝난 상태고요. 무증상 신도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도들 중에서 확진자를 가려내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실제로 검사했던 일반 시민들 가운데서는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제 신천지 신도보다는요, 일반 대구 시민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신도인지 여부를 떠나서 위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부터 우선 검사하고 치료하는 쪽으로 좀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네, 방역대책본부에서 이 출입국 기록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신천지 신도 감염의 시작이 어디인지 좀 조사가 된 것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우한 입국자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법무부를 통해서 받은 출입국 기록의 절반 정도를 살펴본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월 이후에 우한에 다녀온 신도는 2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중에 한 건은 일단 감염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또 다른 한 건에 대해서는 이 신도가 우한에 다녀온 시기가 이 한국에서 감염이 급격히 퍼진 시기와는 좀 차이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이 감염의 유행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방역당국은 나머지 출입국 기록도 살펴보면서 감염 경로를 찾는 조사를 좀 계속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JTBC 이자연입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슈 새로운 패널들과 살펴보겠습니다. 이수기 시사인 선임 기자, 강천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재훈 기자 나와 있고요. 신영현 명지병원의 신영현 교수는 그대로 좀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 좀 이어가 볼 텐데요. 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그 0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4,812명이 됐습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면은 최재형 기자,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지금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새벽 0시 기준일 텐데 어제 비교해서 600명이 늘었고 대부분이 대구 경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면 서울 지역은 7명이 더 늘기도 했었고요.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서울은 98명, 그리고 경기 지역은 94명, 인천은 7명, 그래서 수도권 지역은 모두 199명 정도가 지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좀 인구도 많고 또 이동도 활발하다 보니까 감염 사례가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그런 만큼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이 된 건지 좀 경로를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방역 대책을 만드는 것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이 됐던 게 서울에서는 오늘부터죠. 그 차량 이동 선별 진료소가 운영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동이 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죠. 최근에 이제 화면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시기도 했었을 텐데 일단은 방문자가 차에 탄 상태로 이제 접수도 하고 진료도 하고 이제 검체 채취도 하면서 차 안에서 모든 이 검사가 진행되는 방식이 될 겁니다. 일단 서울시가 오늘부터 차량 이동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고요. 은평구 같은 경우는 은평병원, 또 서초구 같은 경우는 소방학교,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잠실 주경기장 주차장에서 이 선별 진료소가 차량 이동 선별 진료소가 운영이 되고 모레부터는 이대 서울병원에서도 이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진료 시간은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인데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 안에서도 좀 이 수요가 많아질 것에 대비해서 서울시에서도 관련한 의료진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갈 수 있습니까? 일단은 그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관련한 체계에 대해서도 인지가 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또 진료를 갖출 수 있는 것이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방역이 이제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 교수님?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도권에서는 감염 경로 이런 부분에서 또 다기한 부분으로 다양한 어떤 방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드라이브 스루라는
뭐 이제 패스트푸드점에서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간혹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건데 수도권에서 어떤 방역 이런 대응에 대해서 효율성 부분에선 기대를 좀 해볼 만할까요? 예,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있는 고양시에서도 지금 드라이브 스루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 병원도 일부 의료진 파견돼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는 이렇게 선별 검사에서 환자들이 정체되면서 서로한테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 이런 거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거는 검사 그리고 확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의 그런 지역적 확산에 대한 대비를 위한 중증도 분류나 치료 체계 이런 것들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 수도권에서도 이런 중증도 분류를 할 수 있는 의료진의 팀들이 지역별로 다 구성이 돼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런 중증도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를 효율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그런 효율적인 의료자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사망자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정부는 이 다음 주까지를 전국적 유행의 변곡점으로 잡고서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어제 2주간의 잠시 멈춤 전략을 제안했죠. 이 같은 조치가 이 코로나19의 어떤 확산을 예방하는 데 어떤 뭐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데, 바라는데요. 예, 그렇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지금 한 명이 발생하면 그 기업이나 그 회사나 그 병원이 다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지금 도미노처럼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자는 의미에서 재택 진료를 한다거나 사회 활동을 최소화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지역사회 전파가 됐을 때는 이런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바이러스가 더 전파되는 걸 예방하자는 의미에서는요. 네. 지금 시기에서는 꼭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수기 선임 기자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이제 취재 네. 언론 매체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 거리, 또는 박원순 시장이 제안한 잠시 멈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눈여겨볼 만했습니까? 예, 당연히 이거는 따라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그러니까 31번 환자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천지가 주 그 전파 원 슈퍼 전파자로 알려지면서 그로부터 지금 2주간이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신천지 교인들 같은 경우에 2월 16일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 경우에 이제 자가격리에서 해제되는 시점이 된 건데 그러고 나서도 지금 그 확진세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분적으로 이 지역 전파가 시작돼서 그 부분이 우리의 또 다른 그 우려점으로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막기 위해서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만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잠깐 멈추면 정말 이거를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데 잠깐 멈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더 확산될지 모른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거는 확실하게 좀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기자들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 취재원 만나는 거를. 네, 저희가 잠시 뭐 앞선 그 이야기에서 나눴었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어떤 기자회견 얘기를 좀 잠시 다른 어떤 그 시각으로 좀 들여다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만희 총회장이 결국은 강철호 의원, 그 이재명 경기지사는 가평에 있는 장소로 가고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만희 회장은 그 시간에 과천에 있는 보건소로 향하고 있었고요. 네, 그 이제 이재명 말씀하세요. 그 배경이 됐던 거는 결국 이재명 시장이 지사가 먼저 앞서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 동선이 좀 공개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제 이만희 씨라고 이제 지칭을 하면서 지금 즉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은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감염병에 관한 그 관리 예방 그 법률에 따라서 만약에 역학조사에 불응하면 최고 징역 2년 이렇게 현행범은 바로 체포될 수가 있다. 이렇게 굉장히 협박성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날렸고요. 지금 즉시하에 응하라. 그러지 않으면 체포하겠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아시다시피 지난달 16일에 이미 과천 그 신천지 본부를 급습해가지고 거기서 그 신도 명단 9천여 명을 이미 그 확보한 바가 있거든요. 이미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SNS로 미리 이렇게 사실상 이만희 회장한테 먼저 최후 통첩을 날리고 그 다음 행동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만희 총회장이 그 직전 결국은 이제 자기는 이미 사설병원에서 받았다고 주장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 공중보건소에서 그 경기도의 요구대로 공중보건소 재차 이렇게 그 조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연달아서 신천지 본부를 급습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로부터 어떤 그 태도 변화를 끌어내는 그런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압박 작전이 네. 성공한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의. 예. 그러니까 사실 어제 우리가 이만희 그 총회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대했던 대목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총회장이 나와서 우리 신도들이 모두 다 나와서 그 자발적으로 검사에 응해달라. 그리고 당분간은 우리가 집회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확산을 막는 데 기여하겠다. 그리고 내가 선도적으로 나가서 그 조사를 받겠다. 네. 그걸 보여줌으로써 신도들한테 영향을 좀 미쳤으면 좋겠다라는 게 최대로 우리가 노렸던 효과거든요, 기자회견에. 네. 근데 사실 그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개인적으로 민경병원에서 조사 받았고 음성이라고 나왔으니까 뭐 사본만 네. 내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이 신도들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도 없고 우리로서는 저 총회장이 실질적으로 지금 신도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가를 의심하는 네. 그런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로서는 이걸 확인하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오히려 공개적으로 페북에 올렸던 게 이만희 회장을 끌어내려고 했던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주요한 거죠. 이재명 지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압박 작전을 연달아 시행하면서 본인도 약간 교훈을 얻은 게요.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직접 경기도청 관계자들로 들었습니다. 네. 지난달 16일 날 이른바 급습을 했을 때 경찰을 지원을 요청을 했어요. 이재명 지사가. 왜냐하면 이건 사실 경찰이 직접 동원이 돼야만 신천지가 움직일 게 뻔했기 때문에. 과천 본부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과천 16일에. 본부에 네. 대해서 이제 명단을 내놓으라 하는데 명단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이 당신들을 체포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경찰을 동원을 했는데 경찰이 오는 듯 하다가 이게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는 경찰이 내 뒤에 있다. 여러분들은 빨리 명단을 내라 이렇게 했는데 경찰이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지금 경기도는 이제 남부 경찰청이 따로 있는데 네. 그쪽에 이제 굉장히 유감도 이제 표시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유를 알 수 없게 경찰이 그냥 가버린 바람에 결국 이재명 지사는 당시에 이제 우리 경기도에도 특별사법경찰관이 따로 있다. 당신들이 말 안 듣고 명단 안 내놓으면 그 경찰관들이 당신들에게 집행을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분들은 사법권은 없습니다. 네. 도 소속된 그 경찰 지도는 그 사법권이 없는데도 좀 극약 처방을 쓴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지사 그때 왜 그러면 경찰이 철수를 했는가? 경기도에서는 이것이 뭔가 그 이재명 지사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가 달갑지 않은 뭔가 그런 움직임이 그 권력 내부에서 있지 않았는가? 지금 이런 의심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그 이후에 그 교훈을 얻었는지 이번에는 SNS를 통해서 공개 압박을 하는 이런 수법으로 약간 그런 쪽으로 좀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지난 16일에 과천 그 신천지 본부 총회 본부였던 상황하고 지금 상황의 정치적인 어떤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 최재형 기자 기자회견에서 또 주목받았던 것이 이 총회장이 손목에 있었던 시계 같아요. 이 시계가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이게 뭐 진품 여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눈에 띌 수밖에 없었던 게 이만희 총회장이 두 번에 걸쳐서 이 카메라 앞에서 큰절을 했단 말이죠. 큰절을 할 때 유난히 왼손에 차여져 있던 시계가 눈에 띄었었는데 또 언론 카메라의 취재진에 포착된 시계에도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청와대 휘장과 박근혜라는 이름 세 글자가 적혀 있는 게 포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이 청와대 시계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당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저것은 우리들이 봤을 때는 이 청와대 시계는 100% 아니다, 가짜다. 왜냐하면 이만희 총회장이 차고 있었던 시계는 금으로 된 시계인데 이 당시 청와대가 제작했던 시계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은색으로 제작된 시계만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이 차고 있던 시계에 있던 것처럼 날짜판이 있었는데 이 청와대가 제작했던 공식 시계에는 날짜판이 없었다라면서 이만희 총회장이 차고 있는 것은 가품으로 보인다라고 증언들을 했거든요. 또 이에 대해서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도 이 시계를 신도로부터 받은 것이고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알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날짜가 보니까 좀 화면에 보니까는요. 어제 3월 2일이었는데 31일로 돼 있죠. 왜냐하면 2월 29일까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고장난 시계니 아니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분들은 2월 29일이었는데 이틀 지났기 때문에 31일 맞는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일단 신천지 측에서는 성도한테 선물 받은 거다. 이만희 총회장이 그 싼 시계를 차고 있으니까 그걸 본 성도가 선물로 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줬다는 사람이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본인이 2012년에
그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일을 했었는데 네. 대선 끝나고 나서 이걸 받았다 선물로. 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신천지에 잠깐 관계를 했었는데 그 총회장을 만날 일이 있어서 선물로 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로 보면 신천지 측하고 준 사람의 얘기는 맞는 건데 이 준 사람은 이 시계는 장관하고 국회의원용으로 따로 제작이 됐던 거고 그거를 나중에 좀 남아서 대선 캠프 사람들한테 주더라. 그래서 네. 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진위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이만희 총회장이 이거를 끼고 나왔을까. 저 기자회견장에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거고 그리고 신도들이 보고 있을 텐데 왜 꼭 끼고 나왔을까. 이제 그거를 오히려 들여다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위 여부는 그거는 당사자들만 아는 상황 예.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청와대 관계자를 저도 여러 명 지금 취재했는데요. 저 진위 여부에 관련해서 그분들은 100% 아니라고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지금 따로 그러니까 장관용 따로 만들었다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단일한 단 한 가지로 했습니다. 그 시계 브랜드가요. 이탈리아 수도하고 그다음에 사람의 손을 합친 그 시계입니다. 아시겠죠? 네, 국내 네, 업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 나온 약 2만 원에서 3만 원짜리 시계입니다. 그거 외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남성용, 여성용 딱 해갖고 한 쌍으로 해서 장관, 국회의원, 청와대 수석 뭐 이런 고위급 하여간 분들하고 그 이외에는 청와대를 찾아오는 그 내빈들 이 사람들에게만 쭉 했고요. 수령자 명단까지 다 나온다고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 첫째, 금시계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국내 중소기업 업체 시계 중 최저가를 했고요. 둘째로 그 회색, 은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희 금시계라는 것이고 서로 시계줄을 바꿨다 그래도 시계판에 문자가 그 날짜가 안 나오는 시계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점에서도 시계줄 바꾼 걸로 여전히 그 시계가 박근혜 시계일 수 있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해서 약간 지위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청와대 쪽에 청와대 그때 근무했던 분들은 전부 입을 모아서 아니라고 합니다. 네, 뭐 이만희 총회장이 평상시에 끼고 다녔던 시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별히 의도를 갖고 끼고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건데 또 이 총회장의 기자회견에 동석한 여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 기자. 네. 이 여성, 이 총회장의 대답을 좀 약간 옆에서 조력하는 수준을 넘어서 코치라는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습니다. 코치하는 모습도 좀 이 녹취로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뭐 질의응답 과정에서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이만희 총회장이 질문을 받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라라면서 좀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듯한 조언을 넘어서서 좀 지시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만희 총회장이 이 가평에 있는 평화의 궁전에 며칠에 왔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27일 날 왔다고 잘못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27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옆에 있던 여성이 17일로 정정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또 움직이지 않고 계속 여기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라면서 좀 이렇게 구체적인 조언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던 것이죠. 네. 이 관련 보도들을 보면은 이 여성은 이 신천지 본부에서 서무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만희 총회장에게 여러 가지 직접적인 조언을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가끔씩 좀 사실관계를 좀 틀린다든지 좀 횡설수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또 가령 뭐 자신이 독감 주사를 좀 정기적으로 맞고 있다는 얘기를 한다든지 또 코로나를 콜레라로 잘못 얘기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사실상 이만희 총회장은 좀 상징적인 인물이고 뒤에서 이것저것 좀 조언을 하는 실세들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장면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만희 총회장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정부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고 몇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생들이 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신천지가 제출한 6만여 명의 교육생 명단에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천지 교육생 중에 다수는 자신이 신천지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죠. 속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이번에 정부에 제출한 명단에 신천지 탈퇴자가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까?를 신천지 지도부에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신천지 탈퇴자 분들의 연락이 쇄도하고 있거든요. 저는 신천지와 무관한데 예. 이제 탈퇴했는데 명단에 있다. 왜 제가 질본의 예. 전화를 받아야 하죠? 라는 불안 내지는 자기가 또 가족에게 직장에게 해명해야 된다는 그 어려움들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윤재덕 종말론 연구소장 앞서 신천지가 제출한 교육생 명단에 탈퇴자가 포함돼 있는 것 아니냐는 또 주장까지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교육생 명단을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 가지고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내놨는데 네. 이 내놓은 교육생 명단이 그러니까 사실이냐 아니냐 이제 이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윤재덕 씨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6만 5천 명이 교육생이라고 하는데 3개월 보통 교육생을 3개월을 교육을 시키는데 네. 그 3개월간 모을 수 있는 숫자를 훨씬 벗어나는 거다. 그래서 그 숫자가 갖는 그런 의미하고 두 번째는 자기는 탈퇴한 사람인데 탈퇴한 사람들한테 지금 질본에서 연락이 온다. 라고 하면서 제보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건 뭐냐면 탈퇴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 지금 신천지에서 질본에 제출한 명단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 허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실제 교육생들의 명단과 지금 제출된 교육생들의 명단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권력이 시간을 허투루 쓰는데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윤 소장은 또한 이 기자회견 전날 이 자정에 이 신천지에서 이 비밀 메신저라 불리죠. 이 텔레그램 방을 없애라는 긴급 공지가 내려왔다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관련 이야기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예. 어제 기자회견이 있던 그 전날 밤에 예. 자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천지에서 긴급 공지가 내려왔어요. 모든 텔레그램 방을 다 없애라는 긴급 공지가 내려와서 저에게 제보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정보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혹은 전도방. 이 방 안엔 지파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입수한 개인정보들, 그 개인정보 안에는 전화번호도 있지만 그 개인의 성향, 관심사, 성격, 취향까지 다 들어있는 그런 개인의 인적 사항들이 다 관리돼서 중복 여부를 체크하고 이게 총회로 매달 보고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네, 이 윤 소장의 주장은요. 일명 정보방에서 신도 포섭을 위해 수집한 개인 인적 사항 등이 이 무분별하게 공유됐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최재형 기자.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6만 5천 명에 달하는 이 교육생들에 대한 명단이 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는 뭐 탈퇴한 사람도 있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도 있을 텐데 단순히 이름뿐만 아니라 관련된 인적사항, 개인적으로 비밀이 보호돼야 될 부분까지도 공유가 되고 있고 네. 그것들이 그렇게 텔레그램 등을 통한 비밀방에서 또 공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또 외부로 공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급하게 그렇게 방들을 다 처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인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 관련해서 이제 윤재덕 종말론 사무소 소장은요, 이 관련돼서 뭐 연구를 해온 이제 인물이지만은 뭐 이분의 주장 분석이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 부분도 이제 가려서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그 신천지 신도들의 정확한 실체, 그러니까 숫자와 지금 그러니까 여전히 그 검사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 소재가 파악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빨리 드러내서 네.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이 지금 그 명단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명단의 지금 실체를 가지고 얘기가 있는 거니까요.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봤듯이 이만희 총회장의 역할이 지금 상징에 머물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신천지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이를테면 뭐 12지파의 부장들이랄지 아니면 어제 옆에서 지금 조언을 한 지금 서무랄지 그런 사실 실질적인 사람은 총무부장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이 네. 전문가들은 그런 분들이 좀 움직여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쪽으로 이 정부에서도 설득하는 작업들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관련해서 이제 정부의 이제 설득 작업인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또 관련돼서 한번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요.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천지 신자들이 지문 인식 등을 통해서만 이 예배에 입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신 교수님, 예. 이런 부분이 지문을 댄다면 손가락이 닿는 거잖아요. 그 감염에 있어서는요. 이게 어떤 만큼의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뭐 우려스러운 부분인 거죠. 네. 우리가 뭐 감염한다 그러면은 손으로 매개체가 되어서 하는 감염 아주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 씻기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바로 그런 손에 의한 바이러스나 세균의 전파일 텐데요. 예. 특히 이런 지문 인식 출입이 가능해야지 지문을 인식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수많은 신도들이 여러 제한된 시간 동안에 계속 접촉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확진자가 손으로 기침을 하고 그 손으로 바이러스 지문 인식을 했다.
그러면 그 묻어있던 바이러스가 수많은 신도들에게 계속 유포가 될 수 있는 접촉식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요. 예. 이런 지문 인식도 하나의 이런 전파자를 확산하는 데 매개체가 되지 않았을까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어제 그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신천지 압수수색 이게 관련된 것이 좀 그 관심을 모았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를 관련한 발언을 했었고요. 여기 관련해서 또 설전이 벌어지기도 하는 상황이 있었죠. 강 의원도 그 내용 잘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추 장관이 이제 그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 지난 2월 28일 날 만약에 이제 그 코로나 확산 관련해서 신천지 측이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약간 압수수색 강제 수사를 해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권성동 의원이 야당이죠. 통합당 권성동 의원이 장관이 검사냐 그리고 장관이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어떤 수사 압수수색 같은 것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미리 지시를 하는 게 이게 권한에 맞는 일이냐. 둘째 또 그것을 미리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버리면 지금 만약에 정말 신천지 측이 어떤 수색을 당해서 문제가 될 만한 어떤 물건이나 서류 같은 것은 미리도 감춰버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장관이 무슨 저런 그 월권에다가 또 수사에 전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한 것이냐. 그래서 아주 강하게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무조건 우리는 지역 확산을 막아야 되고 추 장관은 또 그다음에 14일 잠복기라는 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총력전을 전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논의를 하면서 아주 설전이 좀 벌어졌습니다. 네. 그 사실은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확산 방지에 대해서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전 국민의 좀 바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바람에 비해서 검찰이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거 아닌가라는 지금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어서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추미애 장관은 아마 그런 여론들을 의식해서 검찰에 뭐 실질적으로도 좀 준비를 하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명언적으로도 좀 대비하시고 좀 검찰이 빨리 움직여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대목에 대해서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정치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장관한테도 너 왜 검찰한테 이게 지시하느냐. 이게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를 지시할 수 없는 위치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법무부 장관과 검찰 사이가 요즘 좀 삐걱대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 사이를 치고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검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방역 당국이 좀 오히려 검찰이 빨리 개입하는 게 이 햇볕 정책이 아니라 이걸 숨도록 하는 정책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조심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움직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지 성서를 지적하셨는데 그런 정서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는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은 법적 기관인데 지금 법리상으로는 살인죄는커녕이고 지금 업무방해까지도 적용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막 무턱대고 지금 살인죄니 뭐니 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지금 더 방역에 대해서 어떤 그 허점과 그다음에 이제 그 신천지 측이 도망을 가게 만드는 그런 걸로 가기 때문에 정말 그 희생양을 자꾸만 찾아가지고 검찰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기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오죽하면은 민변 출신의 권경의 변호사까지도 정치인들이 이렇게 나서는 것은 희생양을 찾아서 마녀사냥식 폭력을 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한다는 것을 유념해달라는 검찰 관계자 쪽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 어차피 고소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뭐 어차피 검찰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살인죄가 들어가 있는데 살인죄 적용하기는 이건 정말 어렵다는 것이 그거는 박원순 시장이 얘기를 한 거고요. 검찰이 판단하겠죠. 법리적 해석에는 다르니까는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은요, 고발인 조사하고 하게 되면 이제 검찰의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코로나19 관련한 전국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보도국의 박병영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박 기자, 먼저 정부가 대구 지역 검사 우선순위를 바꿨다는 이 소식부터 정리해 볼까요? 예, 정부가 대구 지역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구 지역 신천지 교인을 우선순위로 놓고 검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정부는 대구 지역 신천지 교인 중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가 끝난 점 등을 고려해 일반 대구 시민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진단검사 우선순위 변화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와 협력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네, 이번엔 확진자가 새로 나온 지역 살펴볼까요? 이 경기 인천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군요.
예, 인천 부평구에서도 중국 국적의 48살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경기도 과천에서 열린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부평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A씨 거주지 인근에 대한 방역은 끝난 상태고 역학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 동선이 공개될 방침입니다. 네, 충청북도도 현재 확진자를 대상으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죠. 예, 충청북도가 도내 확진자 4명을 상대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충청북도는 GPS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4명 확진자 경로에서 특이점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아직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 감염 원인을 밝혀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요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 이 마스크 수급 이 부족 사태에 대해서 재차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군요, 최 기자. 네, 네. 서울청사에서 이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서 불편을 끼친 데 대해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라면서 이 식약처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협력해서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해달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 마스크 대란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마스크 문제, 공급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명을 하고 또 이 관계부처에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라고 주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정부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꾸려라라고도 주문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 추경 규모도 좀 구체화된 것 같아요. 유례 없이 큰 금액이 좀 책정되는 것 같죠? 네, 현재 이 30조 원 가량의 투자 계획을 직접 예.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총력 대응을 하겠다라는 뜻을 대통령이 직접 밝힌 것이죠. 이 추경에 대해서 보통 경제부총리가 좀 키를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서서요. 구체적으로 이제 액수까지 얘기하고요. 네, 그러니까 추경의 액수로 30조 원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다 네네.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금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답변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왜 그 바로 쓸 수 있는 예비비, 목적 예비비 있는데 추경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네. 얘기들을 하던데, 그러니까는 지금 목적 예비비 그거에 대한 답이 목적 예비비가 3조 원 가량이 넘게 있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추경도 4일, 5일에 지금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다 합하면 아마 30조 원이 넘는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인 거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아까 최재원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그 방역도 방역인데 방역은 이제 어차피 정부 질본과 정부에서 이제 키를 쥐고 가는 건데 방역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잘한다, 잘 못한다. 마스크에 관한 한은 잘 못한다라는 부분이 확실하게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나서갖고 오늘도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늘려야 된다라는 거 하고 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평등의 부분까지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마스크에서 기회와 평등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이 굴러가고 있는데 그만큼 심각하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마스크 괴담인데 네. 자꾸만 그 중국에 다 넘겨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근거가 별로 이제 근거가 희박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그 괴담이 자꾸 퍼지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중국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게 아마 사실이 아니기를 좀 바라고 아마 그럴 것인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가 투명하게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 마스크가 이제 워낙 없다 보니까 그 어떤 민간에서 근거가 없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너무 떠도는 거 이것도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근데 같습니다. 강 의원님 보시면 이게 지금 하루에 1,200에서 1,300만 장 나온대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국민이 5천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로만 봐도 하루에 하나씩 쓸 수 있는 양이 안 되니까 결국은 공급이 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보내느냐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살 수도 없고 네. 불안하고 그러니까 가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계속 시행착오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러는데 그래서 오늘 김상조 정책실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가수요도 좀 막고 실질적으로 다 가게 하려면 결국은 약국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국에서는 누가 약을 사면은 그게 전체적으로 다 시스템이 운영돼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약국을 통해서 팔게 하고 그럼 그 안에 그동안에 마스크는 무슨 사는 사람을 체크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시스템 안에 넣으면 아, 저 약국에서 하나 사셨네요. 이러면은 오늘은 사시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통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네. 이제 그 시스템이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현재 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홍남기 부총리가
나와서 조금 전 말씀해 주셨던 김상도 정책실장이 밝혔던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약국에서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제도라고 해서 DUR이라고 해서 약을 중복으로 타갈 수 없도록 해놓은 시스템 체계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1인당 2장에서 3장 정도의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인데 네. 이틀에서 사흘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네. 또 여당 의원이 이 마스크를 좀 이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통해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건 어떠냐라고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일주일에 한 장 정도밖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만이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라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이 마스크를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게 1,000만 장 정도인데 5천만 인구가 하루에 한 개씩 정도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좀 모두에게 기회가 돌아오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스크가 돌아갈 수 있게 뭐 집에 방에 계시거나 소유가 덜한 분들은 좀 구매를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상황이 이렇다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하루에 하나씩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이를테면 뭐 이해찬 대표가 본인은 일주일에 2개 가지고서는 지금 해결하고 있다고 하던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건강에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식약처에서 이거면 마스크를 재사용해도 되는 건지 그거를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면 마스크에 대해서도 누구는 쓰라고 하고 누구는 효과 없다고 하고 굉장히 이게 혼동스러운데 그렇죠. 전문가, 정부 측의 전문적인 얘기는 없어요. 예, 옆에 전문가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죠. 뭐 식약처에서 그런 매뉴얼을 조금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긴 한데 이게 뭔가 된다 안 된다라고 판정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3일 쓰면 안 되고 이틀 쓰면 괜찮다 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실험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네. 이렇게 했더니 감염병이 오히려 리스크가 올라가더라. 그런 실험이나 데이터가 있어야지 뭔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수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뭔가 유권 해석 정도로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또 책임 소재가 있을 수 있어서 이거를 누구도 확언해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사상 초유의 마스크 대란 사태를 겪다 보니까는요 마스크를 며칠간 꼈을 때 뭐 위생 상태가 지속적으로 양호한지에 대해서 뭐 과학적인 검증적인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 당국에서도 지금 일손이 비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또 뭐 새로운 어떤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어떤 확산이라든지 발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요. 이번 차제의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에서 명확히 좀 하나 연구 결과가 참조할 만한 명확한 연구 결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북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어제 전방 장거리포병 군대 화력 타격 훈련을 직접 지도했다고 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또 좀 입장을 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전 남한도 그렇고 또 중국의 북한의 동맹국이라는 중국도 그렇고 지금 주변 국가들이 모두 그야말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마당에 지금 북한이 평시에도 지금 자제해야 할 이런 도발을 감행했다는 것 자체가 집권당으로서 아무리 햇볕 정책을 추진하는 민주당 집권당의 이제 원내대표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날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북한하고 보건 방역 협력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예. 바로 그 다음날 그냥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도 하듯이 이런 식으로 도발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집권당으로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고요. 우선 북한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북한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어보면 북한도 굉장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만연을 하고 있고 심지어 뭐 수천 명 감염됐다는 얘기도 있고 수천 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마당에 만약 북한이 이런 도발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체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동요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임 위원장 입장에서는 뭔가 본인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저런 도발을 했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은 지금 그런 어떤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보면은 뭐 김 위원장을 수행한 군 총참모장은 마스크를 썼고, 근데 김 위원장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도 이제 눈길을 끌었는데 최재훈 기자, 미국 국방장관은요 이 관련해서 또 입장을 좀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조금 전에 보셨던 화면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단 북한이 공개한 사진들을 통해서 어제 발사된 발사체가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서 발사된 초대형 방사포로 좀 추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박정천 총참모장을 비롯한 이 부하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마스크라는 것이 이 본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또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하게 될 텐데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을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령 무오류론의 국가 아닙니까? 수령은 어떤 경우에도 틀리거나 잘못한 것이 없고 또 네. 병균도 침투하지 못하는 육체라는 아마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까지 주장을 네, 그런 분석이 가능하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 말씀하셨던 미국 국방장관의 이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최악의 상황인 팬데믹 상황도 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 한국 이외 지역의 연합 훈련도 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들려온 소식이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요, 그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 승객에 대해서 이 의료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행기 탑승 전에 공항에서 발열 검사를 한다는 것인데 우리 시간은 오늘 오전 7시에 이제 기자회견하는데 백악관 출입 기자들의 열띤 취재 경쟁이 일어날 정도로요 있었는데 이 비행기 탑승 전에 발열 검사를 한다. 그 승객들도 안심할 수 있고 미국 당국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겠지만 자칫 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 되는 경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19의 전파에 100% 예방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요. 네. 그래도 출발 전에 적어도 발열 있는 사람들은 타지 말라는 얘기죠. 오히려 발열 있는 사람이 탔다가 미국에서 입국 금지돼서 돌아오는 것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에서는 나름 합리적이라고 보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발열 검사를 한다고 해서 코로나19가 발열 외에 다른 호흡기 증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이 열만 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해서 제한하는 것 자체가 100% 뭔가 걸을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 도착했을 때는 이제 펜스 부통령이 얘기를 한 건데 도착했을 때 발열 검사를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언급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애매하게 열어놓은 듯한 그런 양상인데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좀 악화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확진자가 9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가 6명이 됐고 그리고 근데 감염 경로를 지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사재기도 벌어지고 마트에 의해서 음식들이 동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회사 경영진을 만났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줄 걸 주문했다고 그러는데 펜스 부통령은요. 치료제가 이르면 올 여름쯤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 했습니다. 신 교수님.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은 이런 감염병이 되면은 백신이 언제 나오나 그리고 네. 치료제가 언제 나오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런 면에서 백신보다는 치료제가 더 먼저 나올 거라는 전망을 한 것이죠. 그 해당 약제는요,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라는 약인데요. 이거는 예전에 에볼라 치료제로 활용이 됐었던 바가 있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이 코로나19에 치료했더니 효과가 있다라는 의학적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환자의 임상시험을 통해서 빠르게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면 올해에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낙관은 금물이지만은요 기대는 또 저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기대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은요 이어지는 뉴스 특보 2부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